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는 대한민국 초인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갑들은 우아한 척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을들은 삶은 척박하지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주체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드라마 속 을들의 가장 강점은 자신들이 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본인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세상이 나에게 씌우는 을이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안에서 자존감과 실력이 발휘됩니다. 아무리 을의 위치라 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갑으로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요. 6월의 첫날입니다. 2018년 6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전 아파트 투유라는 청약 시스템에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장애가 발생해 청약이 중단되고 또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청약 접수 시간이 연장된 것은 또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요, 바로 울트라 로또라고 불리는 하남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의 청약 접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졌죠? 네,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따라 더운 게 이 청약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져서 날씨가 더워진 걸까요? 네. 엄청 뜨거웠다면서요, 어제? 네, 맞습니다. 신문에 온갖 언론에서 네. 로또라는 단어가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개포자 예상을 했더니 요즘 어제 오늘 인터넷 검색에 다 1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예. 아파트 투유라는 이 검색어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네. 이 사이트는 사실 예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잘 접근이 안 되셨을 텐데, 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이유는 왜 주택인데 왜 금융결제원을 하시겠나 알겠지만, 우리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신규 아파트는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자금 관리를 정부에서 같이 관여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이 이제 이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간단합니다. 그 청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아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청약저축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종합저축이라고 또 있죠. 고가에 들으신 분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공인인증서 이제 많이 쓰실 텐데, 그거 하고 주민번호만 입력을 하면 언제든지 모바일로 하시던 집에서 하시던 아니면 직장에서 하시던 청약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안 가시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분양 정보라든지 청약을 하고 나면 청약 경쟁률 있지 않습니까? 네. 접수. 그런 부분 또 당첨이 된 거 확인하는 것도 그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점 계산도 또 어려우시잖아요. 청약 네. 가점 계산. 그런 부분도 이제 그냥 입력만 하면 자기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포탈 이제 청약 관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많이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공연 티켓 같은 거 인터넷으로 발매 안 할 때는 맞습니다. 줄 쭉 늘어서서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청약 관련돼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네요. 청약 관련돼서 희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로또 아파트를 한번 다뤘는데 아까 다시 로또 아파트가 등장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경기 하남의 미사역 파라곤. 이게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청약 결과 평균 13.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그건 특별공급이죠. 예, 특별공급도 보통 이제 특별공급은 아시겠지만 이제 노부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미달이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입지가 뛰어날 경우에 보통 뭐 2대 1, 4대 1 제가 봤더니 뭐 10대 1도 좀 봤었는데요. 13대 1이면 좀 엄청난 거죠. 이게 조건이 그러니까 아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분들에게 네, 특별공급은. 맞습니다.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네.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몇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너무 탈북자분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먼저 하죠. 일반 분양 청약하기 전에 특별 공급이 이제 13대 11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거 숫자가 상당히 높은 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 청약에 무려 84,875명이 네.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4.91대 1 맞나요? 104.91대 1. 와.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인기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강남을 이슈하시고 뭐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네. 그 예전에 로또 강남의 로또라고 했던 개포 DH 자이가 이 지금 여기 104.91대 1인데 네. 거기가 그때 90대 1인가 102대 1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그거 훨씬 같아요. 높으니까 네. 뭐 이 인기가 개포 강남 지역을 눌렀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네. 이 아파트가 물론 강남하고 좀 가깝죠. 하남이면. 네, 좀 가까운 편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도 아니고요. 그렇죠. 서울도 아닌데 도대체 네, 이 아파트에 무슨 특징이 있길래 매력 포인트가 뭐길래.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도 하남시인데 네. 말이 경기도 사실 뭐 예전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하고 강남구도 예전에 영등포구하고 성동구 소속이었어요. 그전에는 또 경기도였었고요. 네. 그래서 편입이 돼가지고 서울에 서초가 됐고 서초구도 뭐 강남구에서 또 이렇게 나오듯이 결국 이제 도시가 확산하다 보면은 그 메인 도시의 어떤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것도 어쩌면 뭐 시간이 흐른다면 또 서울시로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좋아졌냐,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네, 높으냐. 네. 뭐 간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하시잖아요. 입지가 좋습니다, 일단. 입지가 좋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이 일단 돼 있죠. 기본이 지하철인데 이미 그 5호선하고 5호선 있고 네. 9호선도 또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두 개나 그 단지 앞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말씀하신 강남에서 가깝다 하셨는데 차량으로 그 강일 IC하고 그 IC를 바로 나오면 미사 IC를 나오면 한 20분 정도면 잠실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생활권이네요. 네, 삼성역까지 10분이니까 서울 시내에서 어디서 출근해도 거기 가려면 3, 40분 1시간 걸리는데 똑같은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네. 강남권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입지가 좀 뛰어나게 됐고 그리고 매력 포인트가 또 이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뭐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어려워졌죠.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네.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단지는 운이 좋게 분양가가 6억 이하라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중도금 50%라는 금액을 부담을 안 갖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단지인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도 좋고 네. 가격도 좋고 그리고 또 추첨제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말씀 네. 많이 들어서 뭐 애청자분들이 헷갈리겠지만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 지역 요 세 개는 네.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네. 가점제가 위에 두 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10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거 해당이 안 돼가지고 가점제 5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청약저축 주신 네네. 분들 그 나머지가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더라도 추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높기 때문에 물론 1순위 분들이 먼저 하시겠지만 추첨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입지가 좋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이제 네. 중도금 대출이 용이하고 확실히 됩니다. 그냥. 확실히 50%. 네,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 아파트가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가격이 일단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시세가 102제곱 그러니까 32평이요. 네. 그 정도 할 때 그 지금 인근 시세가 한 9억에서 11억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분양가가 6억 되니까 5억 그렇죠.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크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또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안 오르면.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요? 볼 때. 더 오르긴 힘들잖아요.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저거 했기 때문에 지금 11억까지 올라간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11억하고 갭이 5억이니까 그 자체의 어떤 투자 수익을 보신 거고 더 올라가는 거는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뭐 하남시도 나중에 서울로 편입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건 올라가죠. 제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제가 말씀을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 맞습니다. 가능성이. 맞습니다. 이런 잠재적 가능성이 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게 이제 강점이지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엇갈린단 말이에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사람들이 또 아니다. 이거 시장가격 교란한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제 아들이 30등을 하다가 10등을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1등을 쭉 했는데 6등이 됐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하면 예를 들면 11억인데 6억에 분양을 했다라는 것은 6억에서 갭이 있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7억, 8억, 9억에서 머무는 개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프리하게 놔뒀을 때는 상한제를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건축업자가 분양가에 대해서 제재가 없으면 12억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뭐 마케팅으로 해서 프라이스 리더십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뭐 토건족 얘기도 있었고 우리 부동산이 너무 기형학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를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체 그림을 좀 오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나누면서 보시기도 하고 전체 그림에서 전체 어떤 정부의 방향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폭등 뭐 미친 전세 이런 걸 기억을 더듬으시면 물론 이제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해석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시면 두 가지로 보셔가지고 그거에서 뭐 토탈된 결론을 얻으시면 되겠죠. 이제 또 하나의 지적은 이렇게 너도 나도 청약을 하면 결국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좀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뭐 몇 년치의 어떤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조정 이야기도 나왔죠. 너무 급박하게 한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교수님 저도 헷갈릴 정도의 정책들이 그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를 묶었으면 그냥 100%가 청약 가점자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약률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건 추첨제에 이 주택에 있는 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다 보니까 투자 여력에 있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정부가 미스하지 않았나 차후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하남 미사지역이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묶인다라면 뭐 제 예측이 맞는 거고 너무 이런 우려가 있으면 정부에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신 그 실수요자분들이 배제가 되지 않고 투자자분들이 배제가 되고 실수요자분들부터 먼저 선택하고 뭐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근데 교수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묶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서울 시내 근교에 이런 신규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또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어요. 투기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투기를 묶겠죠. 결국. 이번 정부는. 그럼 다 묶어요 그냥? 다 묶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왜 묶을까요? 묶는 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 이론에 의해서 인구가 늘고 소득이 갖춰온 소득이 늘고 이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 이렇게 난리가 안 나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 가계부채 속도는 증가하는데 갖춰온 속도는 적고 이거는 이제 자본의 어떤 금융과 은행과 건축회사의 어떤 카르텔과 어떤 경제 마케팅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빚어지는 왜곡된 시장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뭐 미친 전세, 뭐 미친 폭등, 뭐 정부 뭐하냐 이렇게 야단쳤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고 집값 일단 안정화 이제 들어갔잖아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열정적인 국민인 것 같아요. 금세 있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만큼 이제 활동적이겠죠. 액티브한데 뭐 러시아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부동산에 지금 매몰돼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국가 경제로 도움이 안 된다 보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자주 안 해야 네.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이런 투기 과열 지역을 묶고 부동산 정책에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하는 이 정책들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 제 이론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석학들의 공통된 이론입니다. 다 알지만 실행을 안 한 거죠. 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주의 국가에서 또 부동산 이제 학자들의 시선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그래서 제가 조금 반대편에서 맞습니다. 질문을 조금 보수적으로도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은 반면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요. 네. 전세가 또 하락폭도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 규제 이후 강남 부동산 시장 침체는 본격화됐다. 교수님 말로 한다면 아주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조금의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네. 너무 급하게 몰아쉬우고 다주택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투자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약간 뭐랄까 적대시하는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국가 소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부동산 경제를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정부의 정책이 이러니 협조해 주세요 이런 톤으로 갔다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네. 지금은 약간 모양새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다주택자라든지 뭐 기득권이 있는 이런 분들과 어떤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자 편에 서는 이런 느낌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도 같이 안아주고 또 취약자나 이런 서민들도 안아주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부족해서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자꾸 선과 악의 개념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었던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이제 보기는 안 좋았다라고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강남에 정말 집이 있고 재개발의 당사자인 사람들을 위한 좀 보완해야 할 정책들. 재건축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남 집가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용적률이 뭐 250, 300%를 묶잖아요. 뭐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이 수요와 뭐 공급의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투자자 그리고 네. 좀 악의적인 투자자도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시장에 어떤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강남 지역은 특수성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정부에서 시선을 바꿔가지고 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제 생각으로 용적률을 뭐 한 1000%로 아파트를 올려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지라고 해도 아마 안 질 거예요. 왜냐하면 쾌적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스스로 지금 뭐 250, 300 또 뭐 50층 갖고 싸우잖아요. 규제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확 풀어주는 방안도 하는 방안입니다. 확 네. 풀어주면 잠시 고통스러운 시간이 10년을 가겠지만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이렇게 뭐 도쿄는 좀 살아 있지만 일본의 어떤 전례를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면 강남의 특수성이 있고 이제 그걸 좀 분산하는 건 필요하겠죠. 용산 쪽에 국제도시 지역이 가다가 멈췄는데 일설에 뭐 이거 방송에서 적시한지 모르겠는데 강남을 유지하고 털고 나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좀 너무 적절하지 않은가요? 국회의원들분들이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분들께서 뭐 강남의 집을 사두고 어떤 정책을 하면 뭐 이런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용산 국제지구가 개발이 됐다면 균형이 좀 맞았을 텐데 네. 거기가 이제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문재인 형태 정부의 형태를 보면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되겠죠. 그렇다면 분산 효과도 있고 네. 강남은 강남들의 특수성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흥 도시가 생기면 분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대시하고 뭐 잘못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오르나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그렇죠. 네.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만큼 또 집을 가진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네,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울트라 로또라고 불리는 하남 미사역 8학원 아파트의 청약 이야기와 함께 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까지 함께 숙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선물 갖고 싶다가 아니라 로또 아파트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 속마음이었나요?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퀴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어제 이른바 이 로또 아파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청약 신청 사이트인 이것의 시스템이 중단됐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수도권 신도시의 요지이면서도 이 분양가까지 저렴하게 나온 미사역의 한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죠. 1순위 최고 경쟁률이 132대 1이었다고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풍선 효과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1번 아파트 투유, 2번 아파트 런 투유, 1번 아파트 투유, 2번 아파트 런 투유입니다. 저희 생생 퀴즈는요, 퀴즈 내용 안 들으시고 보기만 들으셔도 맞추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면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눈 시간이죠. 이것도 경제야. 오늘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도 노동자니까. 네. 네,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왜 이렇게 바빠요? 네, 근데 참 기자라는 직종이 조금 애매하죠. 네. 이게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거다라는 그렇죠. 것을 한 번씩 보면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딸내미는 절대 기자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요. 동의하시죠? 네. 근무 시간만 보자면 네, 상당히 동일합니다. 제가 왜 근무 시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달 뒤인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뭐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이거 경제에 악영향 끼친다. 막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근무 시간 단축이 정말 경제에 부정적입니까? 만약에 경제에 부정적이라면 또 시행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해서 한국 경제가 죽는다. 그러면 네. 당연히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사실 52시간 뭐 근무제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입니다만 이 사실 근무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우리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하고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네. 특히 이제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부분들 다 고려해서 52시간 네. 시행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유럽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나라하고 이 산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좀 노동 집약적이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노동력을 투자해야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1인당 GDP가 이제 $30,000로 간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 체제가 노동 집약적이고 당연히 이제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노동을 많이 투입을 해서 네. 많이 빼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1인당 3만 달러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제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노동 집약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갑니다. 네. 뭐 당장 우리만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이제 많이 팔리고 있죠. 네. 반도체 대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인데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경제의 이제 구조적인 환경의 변화 이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 시간만으로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좀 네.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 일단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노동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될 거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 시간으로만 따지면 2위 정도 됩니다. 멕시코 다음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멕시코 다음입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한 4개월 정도 더 일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빼내는 그런 그렇죠. 양을 많이 빼내는 구조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건 투입 대비 얼마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입은 많이 하지만 네. 그 투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독일 노동자들은 1시간 근무해서 10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네. 우리는 10시간 근무해서 10개를 낸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을 더 하면 그러니까 네. 일하는 시간은 적으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외국에서 근무를 한 경험 있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외국 가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점심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요? 샌드위치 하나로 점심을 때우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보통 그쪽 가면 이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그리고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4시 반 퇴근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결코 우리보다 떨어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분들 근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집약적으로 합니다. 근무 시간에 커피 마시러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담배 피러 가는 거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근무 방송 시간은- 마치고 떡볶이 네.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근무 네. 환경을 보면 우리는 되게 좀 자연스럽죠. 네. 근무하다가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 올게. 뭐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올게. 네. 심지어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근로 시간을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는 바짝 일을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겠다. 이게 사실 좀 서양식 사고인데요. 우리는 보면 이게 상당히 느슨하죠. 어떤 분위기가 어떤 그 제조업체 공장에 갔더니 중간에 식사 시간이 끝나고도 뭐 배드민턴 치고 있더라. 근데 이게 네, 그런 얘기 봤는데요. 느슨한 이유가요. 이제 네. 기업 문화라는 게 사실 칼퇴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7시, 8시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네, 생산 눈치 네, 보면서. 네. 그럴 거면 쉬엄쉬엄 일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10시간, 1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할 때는 세게 하지만 또 나머지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휴식 시간을 일하는 시간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사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이 오래 일을 해서 그래야지. 임금을 떼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노동 생산성이 높았던 게 아니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도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 가능한 한 빨리 일하고 가.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뭐 추가 수당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6시간 안에 끝내. 대신 끝을 내지만 이 안에 네가 일을 다 해. 라게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또 직무 분석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취재 갔을 때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덴마크에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하나는 회사가 네가 그 업무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은 일을 줬을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무능했을 경우. 그러니까 회사는 적당한 일거리를 줬는데 네가 그 시간 안에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까 이 경우는 회사가 너를 해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니까 경제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따르면 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지금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12조 원의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 계속해서 비용 부담만 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 12조 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강제로 이제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이제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12조 원의 표현은 비용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조 원어치만큼 생산성을 줄일 게 아니라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그 보충이라는 게 고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이건 바꿔 말하면 12조 원어치 사람을 더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휴식을 취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일자리 나누기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일하는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율성을 높아지고 이제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을 줄인 만큼 생산성이 올라오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거냐. 네.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시행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이 어떤 뭐 경제학자가 앉아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에서 두 번째로 노동을 많이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OECD의 평균 정도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해 나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노동시간 단축이요,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 잠자리 시간도 늦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아이들 잠자리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이슈인 워라밸? 네. 그것도 결국은 관건은 노동시간 단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죠. 네.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특히 생산자 입장에서 이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화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보육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이 조금 더 유발이 됐을지는 모르나 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육비라든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다 봤을 때 어떤 게 맞느냐. 네. 그 결과가 이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그래도 플러스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직접 했었을 때 정부가 뜻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네. 이제 시행을 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단은 좋은 영향을 받은 건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라마다 이제 상황이 다른 거고요. 네. 또 거기에 이 경제라는 게 또 경제 주체라는 게 그냥 앉아서만 당하지 않고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도 높아지고 결국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엊그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라는. 대단하죠. 네. 이거 보면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러한 정책을 할 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우리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같이 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철저하게 제조업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금 가만 보면 어떤 컨텐츠 산업, 게임 네, 산업 맞아요.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또 뭐 관광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1인당 3만 달러, 4만 달러로 가는 시대에는 조금 더 이제 컨텐츠 중심의 사회로 가게 그렇죠. 되는데 이런 컨텐츠 중심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생산성이 나오느냐. 네. 근데 소설가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느냐.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조금 더 쉬고 휴식하고 고민도 하고 이 철학이나 또 예술, 특히 예술이 그렇죠. 많이 쉬어야지. 예, 뭔가 여유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나오는 그런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라고도 이제 보기 어려운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쉽게 말하면 엉덩이 붙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집약적으로 네. 시간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휴식은 일의 반대말이 아니다. 휴식도 일을 잘하기 위한 일종이다라고 기업들이 먼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이런 생산성을 유지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성 중심으로 갈 거냐,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있죠. 어마어마한 인기와 돈을 번 책이죠. 네, 여기서 그 재밌는 과거의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이 몇 년 전에 복지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육아 수당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 조앤 롤링 여사였는데요. 네. 이 조앤 롤링 여사는 30대 때 이혼을 하고 애를 혼자 키웠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육아 수당을 받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써서 이 해리포터라는 것을 이제 창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조앤 롤링 여사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그때 육아 수당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캐셔를 했을 거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캐셔를 했다면 우리 영국은 해리포터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근면이다, 성실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영국과 같은 이미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창작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컨텐츠는 확실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유를 줬었을 때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 노동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일단은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좀 써야 된다. 돈을 써야 한다. 네. 이게 우리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바로 민간에서 반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까 뭐 기업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 역시 이제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부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돈을 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재정 지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정말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 체제가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투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오늘 이 시간은 노는 게 과연 비경제적이냐, 근로시간 단축이 비경제적이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경제 공부 하나 해야죠. 네. 기자님은 무슨 세대세요? X세대세요? 저는 X세대죠. 네. X세대.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군요. 네,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서태지 키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그거를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보고 꿈을 키웠던 네. 건데, 뭐 N세대도 있고요. 요즘은 네. 또 에코붐 세대라는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북한에도 이런 세대가 있던데 네. 장마당 세대라는 게 뭡니까? 네. 요즘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 나오다 보면 뭐 장마당 세대,
또 혹은 또 장마당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장마당 세대라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2030 세대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마당은 우리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시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계획경제사회고 네. 돈이 통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0년대 북한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배급도 잘 안 되고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서로 이제 사고 팔면서 시장 경제를 체험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뭐다. 이게 약간 좀 터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당시의 어린이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지금 2030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세대가 지금 북한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꽤 네.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2세대로 포함이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나오고 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 세대랑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요. 제가 아까 에코붐 세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코붐 세대가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부모가 낳은 세대가 장마당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 세대 특징이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우리의 세대의 특징은 다르지만. 다르죠. 네, 예. 네. 다만 우리의 이제 에코붐 세대는 성장을 할 때 모든 것이 많이 이제 풍부한 물자가 맞아요.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취직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성장의 지금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 네. 때문에 또 약간 또 과거에 비해서 좀 우울한 세대다. 네. 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용어 장마당 세대까지 공부 잘 시켜주셨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또 새싹 정답자들 많이 계세요. 1668님, 1번 투유.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저도 하면서 똑똑해지는 걸 느낍니다. 6512님, 아무도 제게 선물하지 않아서 수줍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투유, 청약 열심히 붓고 있는데 의외로 문턱이 높네요 하셨어요.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열심히 청약 붓고 계신 분들 좀 이런 분들 생각해서 투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80님 1번 아파트 투유입니다. 0673님 아파트 투유 항상 YTN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일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많은 이슈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항상 유식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멋쟁이 할머니시네요. 감사하고요. 9416님 아파트 투유 저도 집 갖고 싶네요. 0659님 생생 퀴즈 화이팅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오프닝에 말했던 드라마의 제목과 같은 노래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